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제 근대사 들어간 지도 좀 됐죠, 그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있고, 위로부터의 개혁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 즉 갑오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쉬지 않고 정신없이 빵빵빵빵 터지는데 이 사건들의 흐름을 잘 캐치해서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선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서 약 한 100년 전쯤에 서양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왕정이 타도되고 민족공화정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프랑스 혁명군이요, 이걸 그렇게 쉽게 쟁취했던 게 아니에요.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귀족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격을 가한다는 거죠. 당시 프랑스 혁명군이 왕과 귀족들을 몰아내고 장악했을 때 살아남은 귀족들이 해외로 도망가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오스트리아군과 독일군을 끌어들여요. 즉 외국 군대를 끌고 와서 자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프랑스 혁명군이 전투를 개시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요, 프랑스 혁명군이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농사나 짓던 사람들이지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군, 프로이센군이라고 하면은 진짜 거의 유럽에서 탑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막강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결국 시시각각 전투에서 밀리다가 프랑스 혁명 정부는요, 어쩔 수 없이 전국에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혁명 정부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직 전쟁터로 나오지 않은 모든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와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를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왕과 귀족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제발 나와 주십시오.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해서 구름같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운명을 걸고서 프랑스 시민군의 운명을 걸고서 발미라는 곳에서 혁명군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대격돌을 벌입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은요, 간단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숫자는 많지만 프랑스 혁명군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저 오합지졸들이 무슨 재주로 우리를 이기겠냐. 자, 그리고 발미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기적이 발생했어요. 이 발미 전투에서 프랑스 혁명군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을 막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멘탈 붕괴를 일으킨 겁니다. 진짜 유럽에서 최강 넘버 탑이라고 뜨는 자기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 군대한테 치는 그런 쇼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발미 전투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프랑스 혁명군은 그 뒤로 계속 침공해오는 주변 국가들을 막아내고 드디어 프랑스 혁명을 완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민족공화정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딱 100년 후 조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일본군 물러가라는 구호하에 2차 동학농민군이 한양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석하게도 정부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을 해서 우금시라는 곳에서 동학농민군을 저지하게 돼요. 과연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프랑스 혁명군처럼 발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우금시에서 승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패배를 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다루기에 앞서서 갑신정변 자체가 1884년에 일어났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딱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정세 보면은 일본은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청한테 밀렸어요. 즉 청의 고문 정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은 확실히 청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
정치는 너네 청이 가져가라. 대신에 뭘 우린 가져간다. 경제를 우리가 가져간다. 자, 그때 일본이요, 조선의 경제를 잠식하기 위해서 이 미면 교환 체제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일본이 자신 있게 내놨던 상품이 뭐냐면은 면제품이에요. 그에 비해서 조선이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는 쌀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쌀과 어떻게 보면 면제품을 교환을 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쌀을 계속 일본으로 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물론 조선이 여기에 대한 반발로 방공령이라는 것은 나중에 실시를 하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을 통해서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일본은 이것도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조선에게 제대로 골탕을 먹이는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교환 체제로 인해서 조선 내에서는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공령을 실시해봤지만 혹 때렸다가 혹을 되려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에서는 청과 일본의 상인들이 내지 무역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상권 경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 러시아하고 비밀 협약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의 내정 가설이 너무 심해지니까 중전 민심 입장에서도 내가 그동안 친청 행동을 했던 건 맞긴 한데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죠?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해 보려고 했는데 요게 또 새어나가요.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누구를 자극하냐면은 영국을 자극합니다. 당시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진짜 서로 피비린내나게 싸우다가도 러시아가 남하에 온다. 이 소식만 들리면 둘이 언제 그러냐는 힘을 딱 합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국은 러시아라고 하면은 알레르기를 일으킨 나라인데 조선이 러시아하고 지금 비밀 협약을 추진한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영국에선 난리가 나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를 저지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이 사건도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점령을 했는데 조선 정부는요, 이게 점령 당했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청에서 이 사실을 물어봅니다. 야, 너네 그 거문도라는 섬이 있다며? 근데 그거 영국군이 점령했다는데 진짜야? 그제서야 조선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서 결국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청에게 또다시 중재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은 이 중재를 통해서 영국군이 물러나게 하고 자신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제정세가 뒤숭숭할 때 국내정세도요, 이게 형편은 없었어요. 지방 수령들은요, 이제는 색이 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이제 말세고 이런 말세는 뭐가 최고다. 내 한몫 단단히 챙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령과 아전들의 농민 수탈이 극도로 심화됩니다. 자, 거기다가 개화정책 뿐만 아니라 각종 배상금 물었죠. 재물포조약, 한성조약을 통해서 배상금 지불로 인해서 징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죽을맛인 거예요. 수령과 아전들한테 수탈당해, 배상금은 자꾸 지불당해, 거기다가 곡물 가격은 폭등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 상이 내주무역까지 하다 보니까 국내 상인들은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좀 뭔가 획기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인 3종 세트 기억하라고 그랬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 그 다음에 경제 고문으로 왔던 멜렌드로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시 독일 부영사였어요. 부영사로 왔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도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화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을 건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6.1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박정희랑 6.1준 계속 나온다고. 자, 당시 6.1준 좀 설명을 하자면은 6.1준은 조사시찰단을 통해서 일본을 갔다 왔다가 나중에 또 이제 미국으로도 또 건너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시아를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일주 한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처음으로 세계일주 했다. 그래서 서양 세계를 방문하고 온 다음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서유견문록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6.1준도 부들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립화론. 우리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 부들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중립을 지켜가지고 외세의 침탈을 조금 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립화론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는데 6.1준이 귀국할 무렵에 갑신정변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6.1준은 기본적으로 개합하잖아요. 그래서 김옥균 일파와 어느 정도의 썸씽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오자마자 바로 구금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6.1준은 중립화론을 집필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여기 기술은 했지만 막상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고 또 독일 부영사 부술러의 영세 중립화도
그다지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일단 중립화로는 여기서 끝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교조 신원운동. 예전에 동학이 혹스의 무민이라는 그 명목으로 교조 최재우가 죽임을 당하고 2대 교주 최시영이 그 뒤를 이어서 포기활동을 했다라고 그랬죠. 동학이 천주교하고 마찬가지요. 진짜 밟아도 계속해서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동학의 교조 최재우가 혹스민문을 처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느 정도 교세가 확장이 되자 이제 최시영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교조에 대한 신원운동을 해요. 신원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명예회복입니다. 우리 교조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혹스의 무민이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나쁜 거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했을 뿐인데 왜 그거를 정부는 인정해주지 않고 혹스의 무민이니 사균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냐. 그러지 말아 달라라고 하면서 신원운동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례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어디에만 초점을 뒀냐면은 교조 신원에만 초점을 뒀어요. 근데 이게 광화문 앞에서 동학 접주들이 복합상수를 올리고 난 다음에 보훈 집회로 넘어갈 때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즉 요때까지만 해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은 교조 신원에만 초점을 뒀다면은 요 시점으로 넘어가면은 교조 신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탄건오리 물러가라. 이런 놈들 처벌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점차 동학 쪽으로 더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의 교조 신원, 포교 자유 요구에서 점차적으로 농민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도화선에다가 불만 탁 땡기면은 꽝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과연 이 도화선에 불을 땡기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자, 그 불을 땡기는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춘향전 그 변사또 얘기해줬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변사또 실사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탄간오리의 가장 끝판왕, 전형적인 탄간오리였어요. 조병갑이 고부라는 지역에 군수로 왔어요. 고부라는 지역이 상당히 좀 풍요로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이 되는 지역이겠죠. 여기 와가지고 엄청나게 학정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석보예요. 만석보. 그러니까 사회경제 파트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가 많이 성행하게 되면서 관계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확충이 됐다고요. 당연히 저수지나 관계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병갑이 와가지고 멀쩡히 있는 저수지를 놔두고 새로운 저수지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석보라는 저수지였어요. 당연히 누구 동원해서 만들었겠어요? 농민들 동원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완성되자마자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물을 강제로 농민들한테 강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이. 자, 그러자 화가 났겠죠.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사또나으리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동원해서 이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강제로 쌓게 하더니 여기는 물을 또 강제로 사라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자 조병갑이 뭐라고 하냐? 지금 항의하는 것들 저것들을 붙잡아다가 매우 쳐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곤장이란 게 그래요. 곤장이란 게 엄청난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곤장은 한 3대만 맞아도 엉덩이에서 피가 스며 나온대요. 한 7대쯤 맞으면은 피가 솟구쳐 오르고 1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곤장이라는 것은요, 보통 한 방에 2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뭐 곤장 100대를 쳐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진짜 100대를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라 몇 대씩 잘라서 치는 겁니다. 한 20대 때리고 일단 깜빵이 넣었다가 치료하고 다 나서면 다시 또 20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치는 거지 이거 한 번에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대표로 누가 갔었냐면은 전봉준의 아버지가 갔어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의 집안 자체가 잔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농민들 사이에서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아는 것도 있고 유식하니까 존경도 받았을 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장섰겠죠. 전봉준 아버지가 항의를 했다가 곤장을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40대를 맞았어요. 제가 20대만 맞아도 살점이 튀고 뼈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40대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이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결국 전봉준의 아버지가 곤장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전봉준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전봉준은 동학을 믿는 동학교도였습니다. 동학에서 이제 각 접이라는 곳이 있고 구역으로 이 접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접에 수장을 접주라고 그래요. 마침 전봉준이 접주였어요. 근데 물론 전봉준이 얼마나 심도 있게 동학을 믿었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있어요. 나중에 전봉준이 결국은 이제 공처를 받을 때 내가 동학교도이긴 한데 동학 이론에 대해서 난 그렇게 잘 모른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두고서 전봉준이 그냥 무늬만 접주였지 실제로는 동학을 별로 안 믿었다라는 설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명목상으로나마 동학 접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봉준이 일단 누구랑 연계 관계가 가장 높겠어요? 결국 동학교도들이겠죠. 동학교도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 억울한 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한을 갚자. 그리고 누구까지 가세를 시키는 겁니까? 조병갑의 탄압에 신음하는 농민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들을 규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거예요. 밥그릇을 딱 엎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즉 이렇게 딱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다가 각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주모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옛날 방식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세로로 쭉 적어두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모자네, 그죠?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이 주모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쭉 둘러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밀 서약서가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자, 이걸로 동지들을 규합한 다음에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당연히 구호는 뭐였겠습니까? 탄건어리 물러가라. 조병갑 잡아주게라. 근데 정작 조병갑은 아주 타이밍 좋게 도망을 쳤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도망치는 거 진짜 속도가 빨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망의 대상이었던 만석부를 결국 파괴를 해요.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요. 정부에서 이제 했던 방식이 항상 전형적인 방식이 있어요. 일단 후임 군수를 보내서 회유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진해산을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주모자를 찾아내요. 주모자를 찾아내서 그 주모자는 처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냐면은 일단 후임 군수가 와서 회유를 시켜서 자진해산을 한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안핵사로 이용태가 옵니다. 안핵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진주 임술 농민 봉기 때는 박규수가 안핵사로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용태가 갔는데 이용태가 한 일은 뭐겠어요? 가서 주모자 찾아내서 주모자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근데 주모자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 사발통문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주모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잡아다가 막 고문을 가하고 누가 주모자야 누가 시켰어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결국 안핵사 이용태의 강경 진압에 전봉준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뭐냐? 후임 군소가 회유를 하길래 우리가 그냥 물러났더니 이것들이 결국 강경 진압하지 않냐. 믿을 게 못 된다. 자, 그러면서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동학교도들이 동학 농민군이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제폭 구민, 보국 안민, 즉 포악한 탐관 오리를 몰아내서 민중들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느 쪽에 맞춰져 있냐면은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서 반봉건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즉 외국인 물러가라, 외국 군대 물러가라 요거보다도 어느 게 좀 더 강조가 됐던 시기냐면은 탄건어리 물러가라, 부정부패 뿌리 뽑자 요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이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남접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차 때는 남접만 하고 2차 때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합니다. 이 남접과 북접은 당시 이제 경상전라 충청도에 있었던 동학 집단의 아주 큰 분파예요. 남접은 주로 누가 이끌었냐면은 전봉준 계열. 그리고 북접은 어느 쪽이 이끄냐면은 최시영과 손병희는 3대 교주죠. 이쪽 계열이에요. 즉, 딱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북접 사람들은 진짜 순수 동학교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접 사람들은 동학교도이긴 한데 그러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농민군이에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1차 봉기가 일어났을 때 남접이 주도해서 전봉준의 지하에 일어나게 되고 북접 쪽 사람들은 같은 동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군사 반란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여기에 참가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고부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백산 지역에서 봉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유명하죠. 황토현, 황련촌 전투에서 무려 관군을 격파합니다. 특히 황토현 전투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 광군이 무기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그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연전연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어디를 점령하냐면은 전주성을 점령해요. 여기서 조선 왕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전주성이 어떤 곳이에요? 조선이 왕실이 전주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 전주성은 조선 왕실의 심벌과 같은 그런 상징과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농민군이, 정부 입장에서 농민군이 아니지, 폭도들이 여기를 점령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자 중전 민씨가 청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형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그죠?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 체결되고 청군과 일본군 양군이 철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쪽이 출병할 때 상호 통보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부른 건 청군이었는데 청군이 오자 누가 왔냐면 일본군도 같이 왔습니다. 당시 청군은 아산에 상륙했고 일본은 인천에 상륙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청은 아산에 상륙했는데 아산은 충남 지역에 있으니까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게 확실해요. 근데 일본은 인천에 노골적으로 상륙을 한 거예요. 물론 충청 전라도 쪽에 항구가 없으니까 얘들이 올 만한 개항장이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천이 어디입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닙니까? 서울하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실은 진짜 깜놀한 겁니다. 이거 뭐야? 쟤들 왜 왔어? 항의를 했죠. 니들 왜 왔냐? 그랬더니 청과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온 거야. 우리도 도와줄게. 너넨 필요 없는데 왜 왔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청은 아산, 일본은 인천. 특히 이 지명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대사에서는 이런 지명 가지고서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하자면은 예전에 배웠던 그 오페레트가 남영군묘 도구란 데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충남 예산이에요. 거긴 예산이고 여기는 아산입니다. 그거 꼭 차이 구분해 두시고. 그제서야 중전민 씨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쥐 한 마리 잡자고 호랑이를 끌어들였구나. 이거 큰일 났다. 청만 올 줄 알았더니 일본도 지금 와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결국 농민군하고 딜을 요청하게 돼요. 참고로 이때 딜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전 민씨가 아니라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군이 왔을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와요. 딱 보니까 이런 농민군 좀 다독이고 해산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누가 말이 통할 것 같으냐면은 중전 민씨보다는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이 좀 더 일처리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딱 데리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설득을 해요. 야, 니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니들이 이렇게 계속 전주성 점령하고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면 들수록 외국 군대가 계속 들어올 거다. 니들도 그건 원하지 않는 일 아니냐. 국가를 위해서 좀 양보 좀 해라. 대신에 우리도 너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니까. 자, 그러자 농민군도 그래 알았어. 지금 나라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진 해산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내가 당신네들을 어떻게 믿어? 그죠? 당신네들을 어떻게 믿어? 옛날에 이것처럼 들어준다고 해놓고서 아넥사 파견해가지고 강경 진압하지 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우리 스스로 하겠어. 자, 그러면서 맞는 것이 뭐냐면은 집강소라는 거예요. 농민 자치기구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전국에 설치된 게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만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도 나름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당시 농민군이 실시했던 개혁이 뭐냐면 폐정개혁인데 일단 신문지에 폐지하자.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그리고 토지 균분. 농민들은 역시 여기에 관심이 있죠. 토지를 균분하게 나눠주자 등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쓴 동학사라는 역사서가 아니라 소설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폐정개혁의 내용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참조는 해두세요.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차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왜 일어났냐?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청과 일본이 도와주겠답시고 왔긴 왔는데 꿍꿍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치욕을 이때 갚자. 자, 그러면서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종과 중전 민씨를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좋아, 제가 청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지, 내가 좋다고 말해봐. 빨랑 말 안 해? 너 맞는다? 너 청 싫지? 싫다고 해봐. 빨랑 내 말대로 해. 네가 싫어하는 청을 누가 물리쳐줄게, 내가 물리쳐줄게 라고 하면서 결국 조선 정부를 장악한 다음에 청에게 선전포고를 하니,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청일전쟁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상황이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조선 왕실을 겁박해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여기에서 누가 반발을 하냐? 농민들이 또다시 반발을 합니다. 아니 이거 뭐냐 도대체. 우리가 해산하면 외국군대 물러간다며, 근데 왜 약속 안 지키는 건데 외국군대에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이 결집을 하니, 그게 바로 제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될 것은 반외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반봉건 반외세 중에서 반봉건이 포커스였어요. 근데 2차 때는 반봉건 반외세 중에서도 반외세가 포커스라는 겁니다. 외국군대 물러가라, 척 외양창이 이 구호 하에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한번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차 때는 남접이 중심이 됐죠. 근데 2차 때는요,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도 여기에 가세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남접과 북접이 합세했던 것이 바로 2차 때입니다. 당시 이제 전봉준 계열 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1차 때 주도적으로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 외에 다른 세력들, 즉 손병희하고 최시영이 이끄는 북접 세력들은 1차 때 가담을 좀 꺼려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거는 좀 반란의 성향이 있지 않냐, 우리는 그래도 종교 집단인데 저건 좀 그렇다 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있었는데, 2차 때는요, 이거는 진짜 명분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일어나 봅시다 하면서 북접에서는 손병희가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남접에서는 역시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두 개의 세력이 합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삼례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해가지고 북진을 하게 됐는데, 북진할 때 논산에서 한양 쪽으로 북진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지나가야 될 요충지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공주 우금치라는 곳이에요. 즉 이들의 목적은 일본군 물러가래요. 어딜 감히 지금 외놈들 따위가 우리 왕실을 겁박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어, 저놈들을 몰아내자, 그러면서 북진하는 거였기 때문에 공주 우금치로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동학농민군의 작전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중전 민씨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을 반겼을까요? 아니면은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요, 반겼을 것 같아요. 사실 중전 민씨는 일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일본군을 몰아내준다고 나서는 동학농민군이 고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득권 측,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래요. 왕실과 조정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이런 구호를 내섰다 하더라도 이들은 뭐다, 폭도다, 이들은 반란군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결국 관군을 토벌대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군이 약간 가세를 해가지고 관군, 일본군, 연합군, 그리고 근처에 있는 양반들이 모은 민봉군까지 합쳐가지고 딱 보니까 성향이 나오죠. 코드가 딱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공주 우금치 고개를 선점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이 뭐 10만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10만까지는 아니었고 약 한 4만 명 정도 됐어요. 4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우금치를 돌파하기 위해서 진격해오고, 관군, 일본군, 민봉군, 연합군은 끼케야 약 한 3,000명 수준이었어요. 3,000대 4만, 누가 이기겠습니까? 딱 봐도 이게 동학농민군이 이길 것 같죠. 더군다나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농민군이 관군을 다격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은 이쪽이 승리를 합니다. 농민군이 패배를 해요. 이게 발미전투하고 우금치 전투의 차이예요. 참 역사가 여기서 굴곡이 생깁니다. 당시 관군이 왜 승리를 할 수 있었냐면요, 이때 비밀병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관총이에요. 이 기관총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서 언덕 위에서 두다당 쏘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농민군이 이걸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관총을 뭘로 샀습니까? 세금으로 샀죠. 세금 누가 냈어요? 농민들이 냈어요. 농민들이 왜 이 세금 냈습니까?
이 세금 가지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낸 거예요. 근데 나라를 지켜달라고 낸 세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난 농민군을 학살을 하니 뭐 이런 진짜 참 씁쓸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프랑스 혁명군은 발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최초의 공화정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동학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전봉준, 김계남 등 지도부들은 전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파랑새라는 노래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노래예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러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 파랑새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청군과 일본군, 그 다음에 또 이제 탄관오리, 이런 외세하고 탄관오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두밭은 동학농민군을 말하는 거고 녹두꽃은 전봉준을 지칭합니다. 전봉준이 왜 녹두꽃이었냐면은 전봉준이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전봉준의 별명이 뭐였냐면 녹두장군이었어요. 전봉준이 이끌고 있으니까 동학농민군도 녹두밭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청포장수는 조선의 힘없는 민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일본군 정부 관료들 전봉준 괴롭히지 마라. 동학농민군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힘없는 민중들이 슬퍼한다라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였죠.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전봉준과 김계남 등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처형을 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최종적으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놓고 보시면은 일단 봉건적 지배체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가 영학당, 활빈당의 이름으로 항일 의병으로 계승이 돼요. 특히 나중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을사의병에 이들이 또 가담을 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괜찮은데 역시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동학농민군이다 보니까 농민들이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농민층이에요. 즉 양반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근대사회를 위한 거시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즉 갑신정면들이 금수저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를 캐치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그들은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입헌군 주제, 근대국가. 그에 비해서 이들은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를 했지만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또 못한 거예요.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거는 또 제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가보개혁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한 다음에 조선에 대한 내정 장악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요구하냐면은 가보개혁을 요구를 해요. 야, 너네 이제 우리 식대로 빨랑빨랑 기억해라. 더 이상 청은 잊어버리고 너네 이제 우리랑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일본이 아직은 청일전쟁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의 압박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그런 쇼킹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나름의 개혁이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청일전쟁이 발생되는 가운데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제1차 가보개혁이 진행되는,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군국기무처라는 거예요. 군국기무처는 예전에 통리기무 아문이 있었죠. 그죠? 그 통리기무 아문을 대신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것이 생겨서 누가 개혁을 진행을 하냐면은 바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중심인물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김홍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홍집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가보개혁하면 김홍집. 자, 그 다음에 누가 여기에 들어서냐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섭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양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박정희양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막상 이렇게 세 사람이 중심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김홍집이 리드를 하는 거고 흥선대원군은요. 거의 여기서 곁다리예요. 이 사람은 그냥 왕실 그 원로 대표라는 그런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막상 특별한 실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정희양까지 이렇게 딱 세 명이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1차 가보개혁을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개혁이 진행됐을 때 그때는 통리기무 아문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국기무처가 중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군국기무처는 2차 때 사라져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라고 하면 실제로는 1차 가보개혁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정치개혁 내용 보시면은 청해 종주권 부정, 그 다음에 중국 연호 사용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청해 종주권을 부정한다. 강원도 지역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 결국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갑오개혁이에요. 그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뭐였냐면은 중국식 연호인 광서라는 이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당시 중국의 황제가 광서제였어요. 그래서 이 광서란 연호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에 뭘 쓰기로 했냐면은 개국기년. 언제를 기준으로 잡냐면 조선이 건국했던 1392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개국기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제한을 하는데 왕실 사무하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업무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부라는 걸 신설을 해서 국내부에서 왕실과 관련된 일을 처리를 한 거고 행정은 따로 행정 처리를 하는 궁극기무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의정부와 궁극기무처에서 합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왕권을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입헌군주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왕권을 제한하려는 그런 모습과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정부 사다리는 6조를 개편을 하는데 8아문으로 바꿉니다. 내무하문, 외무하문, 탁지하문, 군무하문, 법무하문, 항우하문, 공무하문, 농상하문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외무하문하고 탁지하문이에요. 일단 이 외무하문 같은 경우는 통리기무하문이 이쪽으로 사실상 흡수가 돼요. 그리고 탁지하문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도개혁 놓고 보시면요.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무청을 신설해서 순사, 경찰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공문서에서도요. 이제 한글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문이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혁 놓고 보시면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재정의 일원화. 재정의 일원화가 예전에 또 언제 나왔어요? 갑신정변 때 나왔죠. 그죠? 그 갑신정변 때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 일원화가 제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중구 난방식으로 이렇게 걷는 거 문제가 있다. 한 군데서 걷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서 바로 요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제1차 갑오개혁 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이제는 세금 거둘 때 옛날처럼 뭐 쌀이나 포로 걷지 말고 오로지 돈으로 거둡시다. 그리고 도량형의 통일. 당연히 이런 거 하려면은 도량형이 좀 맞아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은본위제. 은본위제는 요즘으로 치면요. 일종의 그 달러화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의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통화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은본위제를 사용하였다. 나중에 가면 금본위제라는 것이 한번 나와요. 그때가 이제 1905년쯤에 시행됐던 화폐 개혁인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나왔던 화폐 개혁 때는 금본위제고 요때는 갑오개혁 때는 은본위제가 실시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개혁으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신분제가 철폐가 됩니다. 신분제 철폐 주장 언제 얘기했어요?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그때 주장을 했죠. 근데 그때는 3.1천회였기 때문에 말만 하고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달성이 됐던 게 바로 요때입니다. 그리고 각종 악습이 철폐되었다. 조혼 금지,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시킨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도 허용시켜줄게. 그리고 연자제, 고문 이런 것들도 전부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주는 개혁이 단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차 갑오개혁의 좀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청일 전쟁 때문에 일본이 정신없어가지고 일본의 요구로 시작된 건 맞는데 좀 프리하게 진행됐어요. 일본이 청하고 싸우느라고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선이 어떤 식으로 개혁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았어. 일단 그건 그렇게 그래 내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은요. 친일적인 성격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자주적인 성격도 상당히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두 번째로 가만 내용을 보니까 재정의 일원화라든지 신분제 철폐라든지 갑신정변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습 철폐 부분 보면은 동학농민운동 때 제기됐던 주장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갑신정변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 결합돼가지고 여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분위기가 변했어요. 일단 우금치 패전으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요.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닌데 승기를 잡은 거예요, 드디어. 자,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이 조선에 이젠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야, 예전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를 내가 못 챙겨준 것 같아. 내가 좀 이제 알 때 살 때 챙겨줄게. 가만 보니까 너 이거 이렇게 했더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야, 이거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막 네 맘대로 받고. 이런 식으로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때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그 간섭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빨리빨리 구조를 바꿔가지고 개혁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상황이 너무 엉켰어요. 청일전쟁 벌어지고 있지, 갑오개혁 진행되고 있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이 정신없는 와중이다 보니까 개혁이 생각만큼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승기를 잡아버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 흥선대원군 이제 필요 없어, 물러나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퇴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귀국한 박영효가 내각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일본에서 귀국한 박영효가 왔다? 박정향은 좀 정확히 말하면 친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영효가 여기에 왔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친일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2차 김홍집 내각, 역시 김홍집이 중심이 돼서 박영효가 여기에 가세를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내각은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친일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단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야, 이런 거 가지고서 개혁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폐지됐기 때문에 군국기무처란 말이 나올 때는 언제뿐이다. 그때는 제1차 갑오개혁 때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통제받는 친일 성격의 내각이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치개혁 부분 보시면은 독립서고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하고 좀 그 특징을 잡자면은 1차 개혁은 일단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걸 주로 바꾸는 겁니다. 2차 개혁 때는요, 이런 것들은 명문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독립서고문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청의 간섭으로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독립했습니다. 이미 1차 때 선언했죠. 그죠? 그래서 광설한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문화해가지고 종묘에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선조께서는 굽어살피소서 하면서 이렇게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요. 홍범 14조. 같은 14조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개혁정강 14조 하면은 갑신정변, 홍범 14조라고 하면은 갑오개혁.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때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제도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중앙은 이렇게 바뀝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방을 좀 많이 개편하게 되는데 전국을 8도였죠. 이걸 몇 개로 바꾸냐면은 23부로 바꿔요. 그리고 부목 9년을 전부 군 단위로 통폐합을 시킵니다. 자, 일단 지방을 8도로 23부로 왜 바꿨냐면요, 8도로 나눴을 경우 관찰사들이 파워가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지방관들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좀 더 중앙의 힘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 놓고 보시면은 유기전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상리국, 보부상단체의 상리국을 폐지하는데 둘 다 무슨 단체냐면은 특권단체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특권을 갖고 있는 단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폐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군사개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본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군대가 둘로 쪼개집니다. 일본도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조선의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자신들이 조선의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친일파들을 배치한 훈련대를 창설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반대돼가지고 정부, 즉 정확히 말하면 왕이죠, 그죠? 왕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시위대가 창설이 됩니다. 느낌이 오죠? 왠지 이 두 개 나중에 싸울 것 같죠, 그죠? 싸워요, 좀 이따가. 자, 그리고 근대적인 학제인 교육입국 조서가 이때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1차가 거시적인 내용이었다면 2차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판소가 설치된다든지 혹은 내각 구조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군대가 정확하게 훈련되어 시위대로 개편된다든지 무엇보다도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면서 학교가 이때부터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이 이때 들어서기 시작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근대 문물 사회경제 파트에서 다시 또 다룰 거니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 을미개혁 부분 보시면은 일단 또 여기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수가 생겨요.
청일전쟁이 드디어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발생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전주 화약을 맺고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 점령을 통해서 청일전쟁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일본이 선수를 치기 위해서 조선에게 제1차 갑오개혁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일본군 물러가라 하면서 제2차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동학농민 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청군에 대해서 승기를 잡으면서 갑오년 12월에 제2차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승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갑오년 그 한 년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겠다. 당연히 순서 묻는 문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요 사건보다 앞이냐 뒤냐 이런 식으로 연대파항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순서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좀 위험해요, 발음이. 이 시모노세키는 일본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제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청일전쟁 종결짓기 위해서 조약을 맺게 됐는데 당연히 일본이 이겼으니까 청이 진짜 모든 걸 다 뒤집어 썼겠죠. 그래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일단 인정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는 조선에서 선택했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인정한 거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동반도하고 대만을 할애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조선이고 요쪽이 러시아고 여기가 청이에요. 그럼 요동반도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살짝 이렇게 딱 띄어나온 거 바로 요쪽으로 요동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만은 대략 한 요쯤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차지한 게 대만과 요동반도 요쪽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장악한 셈이에요. 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받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신났죠? 사실 이 청일전쟁은요, 전 세계 국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청과 일본이 싸우면은, 이거는 누가 이긴다? 무조건 청이 이긴다. 일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청이 양모운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강시켰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청이 갖고 있었던 북양 함대는요, 당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함대였어요. 어느 정도 전력 차가 났냐면은, 함상에서 해전이 벌어질 때, 일본군이 포탄 한 발 쏘면은 청군이 포탄을 10발 쏠 정도로 1대 10의 비율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해버렸냐? 놀랍게도 일본이 승리했어요. 즉 10년 전에 자신들이 당했던 굴욕을 정확하게 갚아줬다는 거예요. 왜 일본군이 이길 수 있었냐면은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양모운동과 문명 개화론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결국 맞는 것인가?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기술만 고치고 정신머리가 그대로인 청과 아예 정신까지도 다 뜯어고친 일본이 승리한 겁니다. 즉 청이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글러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됐는데 유명한 일화예요. 당시 일본군이 대포를 팡 하고 쏘잖아요. 슝 하고 날아가서 꽝 하고 터지는데 청군이 대포를 팡 쏘면은 슝 하고 날아가서 퍽 하고 모래가 터졌대요. 비리가 엄청나게 심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짝퉁의 역사, 그게 시작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일본은 이 승리에 도취돼서 아주 신이 났어요.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에요. 러프도.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에요. 허허, 이것 봐라. 가만 보니까 저 일본 애들 상도덕이 없어. 애들이 이거 너무 해먹잖아. 야, 니들 대만 가져왔으면 됐지. 무슨 요동반도까지 가져가려고 그래. 야, 이건 안 돼. 다시 내놔. 토해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봤을 때 자기들도 중국과 그 이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면서 중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실하게 마련되자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누가? 러시아가 앞장서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면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름 자기들도 피 흘리 가면서 엄청나게 돈 쏟아 부어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리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들이 뭔데 내놓으라고 해요. 그죠? 지들이 뭔데 반환하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일본이 놀랍게도 이걸 수락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스미마센 잘못했습니다. 이걸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갑신정변 때도 중국군 보자마자 도망갔죠. 그죠?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똑같은 행동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두고 보자.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일본은 러시아에게 복수를 합니다. 무서운 애들이에요. 자,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걸 보고 나서 중전 민씨가 뭔가 탈출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중전 민씨는 기본적으로 친청파거든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구한테 SOS를 불렀냐면은 청한테 SOS를 불렀어요. 그때마다 청이 와줬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그죠? 언제든 달려갈게. 임오군란 때도 가고 갑신정비 때도 가고 동학농민 운동 때도 가고. 그죠?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언제든 달려갈게. 그랬던 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그냥 구석으로 몰려나니까 중전 민씨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일본은 싫은데 일본을 대신할 만한 세력이 없을까? 또 찾아보니까 일본이 누구를 무서워하더라. 가만 보니까 얘들이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너무 연고도 없고 사실 뭐 마땅히 이제 우리하고 영토가 붙어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하고 영토가 붙어있네. 그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견제해볼까? 일본을 견제해보자라고 하면서 제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합니다. 사실상 박영유를 추방시켜버렸어요. 뭐 추방이죠, 그죠? 박영유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일본을 다시 망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러 내각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멘탈 붕괴에 빠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럼 도대체 청일전쟁 왜 한 거야? 청일전쟁 해서 이 거점도 잃었어. 이 요동반도도 할양한 거 받은 것도 잃어버렸어. 거기다가 조선에 대한 영향이 또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한테 지금 뺏기게 생겼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전쟁을 한 거야?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나? 그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중전 민씨 때문이다. 중전 민씨가 친러파를 끌어들여서 친러 내각을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결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누구를 제거해버리자? 바로 중전 민씨를 제거해버리자는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을미사변입니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죠? 그래도 일국의 왕비인데 왕비를 갖다 그렇게 시해를 하려고 하다니.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죠. 훈련대하고 시위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훈련대는 일본 측 지지, 시위대는 왕실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군대. 이 훈련대를 이용해서 궁궐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대와 시위대가 서로 맞붙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일본 야쿠자 30명이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내서 죽이냐면은 중전 민씨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명성황후로 안 불렸던 때예요. 죽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중전 민씨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중전 민씨가 바로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다음에 결국 조선에서의 주도권은 누가 다시 가져가게 되냐면은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합류를 하냐? 옛날에 뭐 이제 김옥준 일파하고 친하게 지냈던 육일준이 합류를 하면서 다시 또 친일 내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참 그 두 인물의 씁쓸한 평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김홍집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아니 김홍집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자기는 억울해요. 뭐 하고 싶어서 했나? 자꾸 자기한테 시키니까 했지. 거기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가만 보면은 이 갑오기역 진행되면서 내각이 어떻게 봤느냐. 처음에는 친일적이지만 나름 자주적인 내각. 그 다음에 2차 때는 친일적인 내각. 3차 때는 친러적인 내각. 4차는 뭐야 이거는. 확실하게 친일 내각. 이 3차 내각은 뭐 개혁도 시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있었다 끝난 거고 다시 또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전 민씨도 보면요. 마지막에 상당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띄워졌기 때문에 마치 뭐 대표적인 조선의 국모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이 명성황후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해온 행보가. 그런 거 보면 참 씁쓸하죠. 그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건 맞아요. 이거 일본이 잘못한 거죠. 되게 나쁜 짓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떠나서 중전 민씨가 그러면은 그동안 전국을 이끌 때 올바르게 이끌어왔냐라고 하면은 그거 참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4차 김홍집 내각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개혁을 추진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일명 제3차 가보개혁 내지는 을미개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지만 가보년에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개혁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연어로 바꿔요. 개국기념에서 뭘로 바꾼다? 건양으로 개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 훈련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위대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진위대로 재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간파청 후지만 역시 왕실에 충실했던 시위대는 이때 일시적으로 해체가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쇼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단발령. 그러니까 이게 1차 가보개혁 당시는 거시적인 부분을 주로 다뤘다고 볼 수 있고 2차 가보개혁 때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작업이었어요. 3차 가보개혁은 뭐였냐? 즉 을미개혁은 뭐였냐? 일반 생활 속에서 모든 개혁 내용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생활을 많이 변화시킨 것이 바로 3차 가보개혁, 즉 을미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을미개혁 때 반발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반발이 엄청났어요. 사실 을미의병은요,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게 영향이 더 컸습니다.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특히 양반 유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음력을 쓰다가 이때부터 처음 양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종두법도 시행되고 소학교도 설치되고 옛날에 이제 중단되었던 갑신정변을 위해서 중단되었던 우편사무도 재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 2, 3차 가보개혁이 최종적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보개혁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근대적 개혁이 실시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계속 외세의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쭉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강요로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뭐는 하지 않는다. 여전히 뭐는 안 한다. 토지개혁은 여전히 외면한다. 그리고 국방 강화가 좀 미흡하다. 좀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특히 이 을미사변 때 있었던 훈련대와 시위대 충돌 때문에 이 중앙군 재편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런 한계점 갖고 있긴 했지만 갑신정변의 내용도 반영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도 반영되었던 국가가 주도했던 근대적 개혁이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명 교환으로 조선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결국에는 청해 중재로 일단 물러났다고 그랬죠.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육일주는 조선의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참고로 육일준이 관련해서 집필한 것이 뭐냐면은 조선 중립화론이라는 집필서라고 했어요. 동학교도는 3례 보훈집회를 통해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는데 3례 집회의 경우에는 교조 신원운동의 성격이 좀 강했지만 보훈집회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탄건어리 물러가라. 이런 구호들, 부정부패 뿌리 뽑자. 이런 구호들이 좀 더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조병갑의 학정에 의해 고부봉기로 시작되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남접, 주로 전봉준이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이끌었고요. 반봉건 성향이 강했다. 구호 자체가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전주화약 체결 이후 동학농민군은 직강소를 설치했다. 직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이 실시됐죠. 폐정개혁에서 신분제 폐지, 토지 균분,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을 주장했고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기로 2차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다. 제2차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이 연합하고 반외세 성향이 좀 더 강했습니다. 구호가 척, 외양, 창의 이런 쪽이었어요. 제2차 동학농민군은 우금집회전으로 결국 해산되고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1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로 실시되었고요. 이때 참여했던 사람 김홍집을 중심으로 흥선대원군, 얼굴마담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박정향이
참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갑오개혁은 개국기념을 썼습니다. 광설한 연호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일어나 탁지 아문으로 일어나시키고 신문제 철폐를 실질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과거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2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간섭하에 실시되면서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퇴진하고 박청영도 물러나고 사실상 누가 주축이 돼서 김홍직과 박영효가 주축이 돼서 연립내각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제2차 갑오개혁은 독립서거문 종묘에 가서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홍범 14조, 근대적 재판소 설치, 근대학제 등을 실시했고요. 나중에 일본이 최종적으로 청일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신이 났어요. 요동반도를 할양까지 받고 완전히 신이 났는데 그때 러프독 이 3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은 결국 눈물을 삼키고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제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 내각의 성격을 가졌죠. 중전민 씨가 딱 보니까 일본이 누구를 무서워해? 러시아를 무서워해.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러 내각을 결성하고요.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극단적인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을미개혁 당시 연호는 개국기념에서 건양으로 변경되었다. 즉 제3차 갑오개혁,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을미개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이때 건양으로 변경되었고요. 을미개혁으로 태양력이 사용되고 단발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소학교가 설치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적지를 올바르게 고르시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소할 것. 내용이 지금 이게 나왔죠, 그죠? 고부성이 나왔고 군수 조병갑이 나왔어요. 군기창과 화역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못 살게 구는 탄간오리 응징할 것 나왔네요, 그죠? 전주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지금 보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1차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 특히 고부봉기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고부봉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왔네요. 만석보 터, 그죠? 만석보라는 그 저수지가 사실상 백성들의 그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요게 도화선, 즉 기폭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금치 전적비는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1차 때 얘기예요. 우금치 전적비는 2차 때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중명조는 뭐 했던 곳이냐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을사조약 맺을 때 체결된 장소가 바로 이 중명전입니다. 그리고 경계장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집무실로 활용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축물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내용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올바르게 고르시오. 이후 국내의 공사 문서에 개국기원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그죠?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신문지가 사라졌네요, 그죠? 귀천의 구애됨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 남녀 조혼을 언급한대요. 조혼 언급하고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래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한다. 과부의 재혼은 귀천은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과부의 재혼도 허용한다네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임신매매를 금지한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뭐하고 관련된 사건이요? 제1차 갑오개혁이죠. 그죠?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갑신정변이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둘 다 신문제 철폐 얘기를 했으니까 갑신정변은 말만 나오고 실행이 안 됐을 뿐이고 이건 실제로 시행된 거고. 근데 어디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개국기원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혼금지, 과부의 제가 허용 등 각종 악습들을 폐지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통리기무 아문이 주도해가지고 개혁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청의 고문 정치가 굉장히 강화되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면서 갑신정변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갑신정변이 터진 다음에 고부봉기가 발생할 때까지 뭐 검문도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조신원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다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다가 고부봉기를 기점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894년에서 95년 요 사이를 갑오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갑오년에 일어난 게 무지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제2차 동학농민운동, 그거 말고도 또 뭐 일어났어요? 전주 화약통에서 패전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제1차 갑오개혁이고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 라 부분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을미사병이 끝난 다음에 아간파천,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요 사이에 일어날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제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서 묻는 것은 제1차 갑오개혁이기 때문에 을미사병 이전 고부봉기 이후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년에 일어난 사건들은요, 그 순서 배열하는 문제, 또 연대를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내용에서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군국기무처가 설치됐네요. 그 다음에 독립서고문이 발표되고 홍범14조가 반포됐습니다. 그럼 군국기무처 언제라고 그랬어요? 1차 갑오개혁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홍범14조 독립서고문 나왔으니까 이거는 2차 갑오개혁이 있네요. 근데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한참 신났을 때 러프독 삼국이 간섭을 해서 결국 요동반도로 할양했습니다. 그리고 박영효가 위협을 느끼고 일본에 망명했을 때 이때가 아직 개혁은 진행된 게 없지만 내각 자체는 제3차 김홍식 내각이 출범할 때입니다. 친러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일본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가에 들어갈 사건. 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을미개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일본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제거한 겁니까? 중전 민씨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병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사건 중에서 뭐가 맞는지 볼게요. 1번 신분제가 철폐되었다. 완전히 철폐된 거 언제적입니까? 제1차 갑오개혁 때죠. 요거 아니고 2번 근대적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요거는 제2차 갑오개혁 때죠. 요거 아니고 3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의 습격으로 시해되었다. 바로 을미사병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맞겠네요. 그죠? 4번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요거는 제2차 갑오개혁이고 연호를 개국기년에서 건양으로 바뀌었대요. 즉 광서에서 개국기년을 바꿨으면 그거는 제1차 갑오개혁이에요. 근데 개국기년에서 건양으로 바꿨으면 이것은 을미개혁입니다. 따라서 3번에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강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쭉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중심적으로 활약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은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이었고 그 다음에는 중전민씨였어요. 지금 사건의 중심축에 있었던 인물들은 보통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왕이었던 고종은 뭔가 존재감이 없어 보여. 자, 근데 다음 시간에 그 고종의 존재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맘때쯤 해가지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이미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와이프였던 중전민씨는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고종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드디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고종은 어떠한 정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